쉽고 재미있는 시사경제 페페TV에서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 보니 외신들의 인터뷰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좀 모순이 있는 게 한국 잘한다고 불러놓고 쓰잘데기 없는 꼬투리 잡아가지고 멍청한 질문들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신들이 지적하는 우리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 과연 한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렇게 사생활이 중요하다는 그들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들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똑같은 잣대로 들이대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체크. 대한민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최근 독일 공영방송 도이치벨레의 대담 프로그램 컴플렉스존에 출연해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과 대중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사생활은 제한될 수 있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한되어야 하고 우리는 강한 법적 체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장관의 발언은 최근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소셜미디어 등에서 성소수자 차별이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강 장관은 사람들의 정체성에 차별과 편견을 갖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적인 인권 보호에 충실한 나라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기존에 있는 편견이 악화되지 않도록 매우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험을 통해 성소수자들이 직면한 많은 편견과 차별을 떨쳐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진행자가 한국 코로나19 추적 체계에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한 질문을 하자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과 대중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생활은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라며 한국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생활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중에서도 특히 화제가 된 부분은 최근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사례로 한국 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논란이 대두된 것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에서 차별은 기본적인 인권의 가치에 반하기 때문에 용납되지 않는다. 우리는 성소수자의 권리에 대해 합의점을 갖고 있지 않다. 변화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너무 이르게 변화를 위해 압박하는 것은 더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는 도전에 직면해 있고 현실의 편견이 악화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는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 하고 재확산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는 잘 준비되어 있고 통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부터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어 왔는데 이번에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 이 문제가 더욱 부각된 것입니다. 강 장관은 유엔과 국제전기통신연합 공동 주최로 열린 코로나19 대응과 디지털 협력에 관한 화상회의에 참석해서도 정부는 방역과 인권 간 균형 달성에 노력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한다. 접촉자 추적과 동선 공개 등 방역을 위한 조치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고 있다.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정보 공개 기간과 범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방역 대책은 모든 것이 법망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경화 장관은 인터뷰에서 사생활은 중요한 인권이나 절대적이지 않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사생활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목숨을 우선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많은 말입니다. 죽고 나서 사생활 보호받았다고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시도조차 생각 못한 익명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를 대상으로 익명검사를 도입한 뒤 서울 진단검사 건수가 평상시 8배로 뛰었습니다. 서울시는 선제적으로 시도한 익명검사는 방역뿐만 아니라 인권을 함께 고려한 방안이라며 클럽에 출입한 사람들 모두 다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게 우리들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한국 정부는 노력하고 있지만 독일 사람들은 영 못마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방역 방식에 대해 비판을 하는 독일에서는 얼마나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줄까요? 사생활 보호는 개뿔, 치약만 사러 집 앞에만 나가도 전국에 망신을 주고 있습니다.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데뷔전을 앞둔 감독이 치약을 사려고 숙소를 나섰다가
기자가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 규칙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분데스리가 아우크스부르크 구단은 볼프스부르크와의 26라운드 홈 경기를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헤이코 헤를리 감독이 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단은 헤를리 감독이 자가격리 규칙을 어기고 숙소를 떠나 한 매장을 방문했기에 주말 경기를 지휘할 수 없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헤를리 감독은 치약이 하나도 없어서 잠깐 슈퍼마켓을 방문했다고 말했지만 사생활도 보호받지 못한 채 전국적으로 망신만 당했습니다. 헤를리 감독은 그동안 모든 방역 지침을 따랐지만 숙소를 무단으로 떠난 건 돌이킬 수 없는 실수임을 인정한다면서 팀과 우리 사회에 모범이 되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높은 잣대의 인권 보호를 요구하는 독일은 정작 자국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에는 관심이 없나 봅니다. 최근에는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한국인 유학생 부부가 인종차별과 폭행도 모자라 입에 담지도 못할 폭언을 들었습니다. 지하철 U7 노선을 이용해 귀가 중이던 이들 부부에게 독일인으로 보이는 남성 3명과 여성 2명이 다가와 코로나, 해피 코로나 데이, 코로나 파티라는 말을 내뱉으며 인종차별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부인 김모 씨에게 섹시하다, 결혼은 했느냐는 역겨운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을 입술에 가져다 대거나 메롱을 연속적으로 하는 저급한 행동까지 했습니다. 참다 못한 부부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 영상 촬영을 시작했고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출동한 경찰관은 주변에 있던 시민이 알려준 곳에서 무리 2명 중 여성 2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한국인 유학생 부부가 우리에게 인종차별주의자라고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경찰관은 되레 부부에게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며 홍계를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부부에게 육체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은 채 코로나라고 비웃는 것은 인종차별이 아니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인 부부가 독일 경찰에 공식 입장으로 봐도 되느냐고 칼날 같은 질문을 하자 해당 경찰관은 그제서야 난감해하며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권이 무시되고 있는 독일에는 설상가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 이후 남녀 간 임금차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발표한 한스베클러 재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별 간 임금 격차가 코로나19 위기의 결과로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독일에서 여성 평균 임금은 남성보다 21% 적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중 임금 격차가 가장 큽니다. 봉쇄령 내려서 집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치약 한번 사러 나갔다고 전국적으로 개망신 주고 외국인 인권도 무시해 남녀차별도 있어 뭐 하나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없는 독일에 놀랄 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기업 기술까지 빼가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 한국터보기계가 독일 기업 아르젠을 상대로 기술 탈취 문제 등을 놓고 소송을 진행 중에 있어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도덕 우선, 완벽 품질, 원가 절감, 신규 사업 창출이라는 이념 아래 1997년 설립된 한국터보기계는 2003년 세계 최초로 무윤활 초고속 영구자석 모터, 구동 터보 송풍기 및 공기 압축기를 개발함과 함께 2007년 대한민국 기술대전 대통령상 수상 등의 영예를 안으며 성장 궤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 정보 소식에 독일 기업 아르젠은 큰 관심을 가지며 한국 터보기계의 터보 송풍기 사업 가치를 650억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월 한국 터보기계의 터보 송풍기 기술 이전과 관련한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 내용은 2010년 한국 터보기계 측에 150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500억 원은 3년간 독점 생산 권한으로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직전에 한국 터보기계의 미국 자사 K-터보 USA의 한 직원이 본사를 상대로 미국 환경청에 ARRA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진술했고 이에 한국 터보기계는 수출용 제품을 생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위반 사실을 신고한 직원은 독일 아르젠 USA로 직장을 옮긴 후 2012년 2월 연방 대배심에서 한국 터보기계가 미국 지방정부와 계약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고 한 사람의 터무니없는 진술로 인해 한국 터보기계 대표는 2015년 기소되어 4년간 미국에 구금되었다가 2009년 1월 귀국하는 억울한 일을 당해야 했습니다. 귀국 후 대표는 한국 터보기계와 독일 아르젠 모두 ARRA 법 적용 대상 기업이 아니라 주장하며 사기에 의한 계약 무효, 그로 인한
인한 손실을 보상하라며 독일 아르젠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 터보기계 대표는 아르젠은 중소기업의 첨단 기술을 지능적으로 탈취하려는 강도와 다름없다며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내 기업 한국 터보기계와 독일 기업 아르젠의 기술 탈취 등의 소송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의 기술 탈취 및 계약 위반 등의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업계에 세심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일은 남의 나라에는 온갖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자신들은 사생활 침해를 넘어 사생활 봉쇄, 인종, 성별 모든 것들에 있어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심지어 남의 나라 기술까지 빼가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지난 20일 조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그는 상원의원 36년, 부통령 8년을 지낸 화려한 경력의 정치인이고 세 번째 도전 끝에 추광대국 미국의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78세인 그는 역대 미국 최고령 대통령으로도 기록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앞서 취임식을 가진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도 최초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최초의 흑인이자 아시아계 부통령이 되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자메이카계 흑인 아버지와 인도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역사와 희망의 날이라면서 민주주의가 이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통합 없이는 어떤 평화도 없다. 내 영혼은 미국인을 통합시키는 데 있다며 산적한 난제를 해결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는 국제사회의 현안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면서 동맹을 복원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습니다. 과거 대통령 취임식은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리는 축제 같은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대유행과 무장시위 우려까지 커지면서 2만 5천 명의 주 방위군이 지키는 군사작전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전염병 대유행과 경기 침체, 극심한 내부 분열 등 전례가 없을 정도의 복합적인 위기 속에 취임해 이를 수습할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백악관에 입성하자 곧바로 10개가 넘는 행정명령이나 지시 등에 서명하며 강한 국정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동맹을 중시하는 정책에 따라서 세계 각국 정상이 미국 대통령을 먼저 만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가장 큰 야심을 가지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당시 아베 전 총리가 곧바로 달려간 건 유명한 일화입니다. 덕분에 아베 전 총리는 미국의 거수기 노릇을 톡톡히 했죠. 그런데 스가 총리는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현지 언론들은 스가 총리의 다음 달 미국 방문 계획이 불발될 전망이라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변종 바이러스까지 등장하면서 스가 총리의 조기 방미가 어려워졌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다른 나라들보다 하루라도 먼저 정상회담 날짜를 잡으려 속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각국 정상들을 만나는 순서에 따라 각국에 대한 중요도가 반영된다고 선전해 왔기 때문입니다. 쓸데없는 의미 부여로 자승자박을 한 것입니다. 특히 스가 총리의 경우 취임 전부터 외교 능력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바이든 백악관 첫 도착을 목표로 미국 측과 물밑 협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긴급사태 선언까지 재발령되며 스가 총리의 지지율이 폭락했죠. 33%까지 떨어졌고 곧 20%로 진입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이 국면을 타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전혀 원하는 대로 되고 있지 않네요. 더욱이 방미가 이루어지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일본 내부의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긴급사태 상황이다 보니 지휘체계 부재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가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의 첫 회담은 대면이 아닌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상 확정적이죠. 일본이 급박했던 이유로는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너무 찰싹 붙어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일본은 트럼프의 동생 노릇을 해왔습니다. 예전의 이미지를 벗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을 것입니다. 스가 총리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올 2월을 자신의 미국 방문과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개최 시점으로 거론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스가 총리는 자신의 방미 계획과 관련해 미국 측이 너무 신중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미국이 만나주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78세의 고령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예방 대책의 관점에서 회담 개최에 신중한 편이다. 일본은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폭증하고 있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더욱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 7개국 중에서는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바이든 대통령과의 대면 회담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 역시 미국 측으로 거절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에서는 작년 9월 변종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70%가량 강한 것으로 알려진 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현재까지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영국과 일본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공을 들이고는 있지만 성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한편 한국의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의 새로운 시작은 민주주의를 더욱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는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다. 미국이 돌아왔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된 미국을 향한 여정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성원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자유를 향한 미국의 길을 항상 신뢰하며 굳건한 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영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하겠다. 보건, 안보, 경제, 기후변화 같은 글로벌 현안의 공조를 통해 한미 동맹이 더욱 강화되리라고 믿는다고 했죠. 마지막으로 미국은 반드시 더 위대한 재건으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바이든 정부의 출발에 한국도 동행한다. 같이 갑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바이든 정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 확실합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너무 친밀해지는 걸 우려할 정도이죠.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가장 중요한 우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패기 1순위로 꼽아왔습니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트럼프 시대와 차별화하며 새로운 질서 구축에 적극 나설 전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식 외교 정책이 미국의 위상 저하를 초래했다고 보고 미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기반으로 한 다자주의의 부활, 동맹 복원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으로 미국 뉴욕 증시도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 S&P 500, 나스닥 지수 모두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더욱이 3대 지수의 이날 종가는 물론 장중가 기준으로도 모두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규모 추가 부양 패키지를 집행하고 코로나19 백신 보급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증시에 반영된 것입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안에는 미국인들에게 현금 1,400달러를 직접 지급하고 실직자들에 대한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경제활동이 거의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이 예상보다 좋은 지난 4분기 실적을 내놓고 있다는 점도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